가설 검증과 기술 통계를 해보고요. 자, 스테타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모수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논문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실증 분석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과연 저것의 귀무가설이 뭐지? 그리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나? 그래서 대립가도 채택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귀무가설은 이제 기본적으로 참으로 가정되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검증하려는 특정 효과가 없다는 가설이 바로 귀무가설입니다. 대부분 A와 B는 같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증명하려고 하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에 대한 반대되는 주장인데요. A는 B와 같지 않다. A라는 변수가 B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귀무가설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IQ 점수 평균은 115이다가 귀무가설이라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IQ 점수 평균은 115가 아니다. 이게 이제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학습법이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이라면 새로운 학습법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연구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통계적 검증 과정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럼 이제 귀무가설을 채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유의 수준입니다. 유의 수준은 귀무가설이 실제 맞는데 추출된 표본의 평균과 분산 등에 의해서 귀무가설이 틀리다라고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이 유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유의 수준은 보통 이제 알파로 표시가 되고요. 통계적 검증에서 설정하는 기준값으로 보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의 수준은 0.05, 5%죠. 그래서 100번의 가설 검증 중에 최대 5번까지는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기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정도의 오류는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은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에서요. 주로 이제 p-value 값과 같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p-value 값이 유의 수준보다 적다 또는 적거나 같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립가설이 지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p-value 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연구 결과가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고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논문이 있다라고 해보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A 기업의 사례 연구인데 이 연구는요, A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재무 성과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가설을 설정을 하면 일단은 1번은요. 1번 가설은 CSR 활동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립가설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H1의 규모 가설은 뭐겠습니까? CSR 활동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규모 가설이겠죠. 자, 두 번째 가설은요. CSR 활동은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규모 가설은 뭐겠습니까? CSR 활동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규모 가설이겠죠.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을 사용해 가지고요. CSR 활동과 기업 가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겠죠? 일단 H1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p-value 값이 0.02였고 유의 수준이 0.05였습니다. 자, 그럼 p-value 값이 유의 수준보다 적죠? 자, 이렇게 되면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CSR 활동은 기업의 재무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가설은 이제 채택이 되고요. 근데 두 번째 가설의 결과를 보니까 p-value 값이 0.08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p-value 값이 유의 수준보다 커버리기 때문에 귀무 가설을 채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SR 활동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은 이제 기각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설 결정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통계가 있고 추론 통계가 있죠.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한 데이터가 어떤 형태에 있는지 직접적으로 요약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추론 통계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통계는요. 데이터의 집합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통계 기법이죠. 뭐 평균이라든가 중앙값, 최빈값, 표준 편차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의 학생들의 시험 점수 분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의 연봉 분포를요.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백분율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추론 통계는요, 이제 표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통계 기법이죠. 그래서 뭐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어떤 변수를 추정을 하거나 가설 검정을 이제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신약의 효과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요. 시행된 임상실험 결과가 있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전체 인구에 대한 효과를 추론할 수도 있고요. 뭐 선거 전에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추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추론 통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논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저의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먼저 이제 서론이 들어가죠. 서론에는 연구의 배경, 왜 연구를 했는지, 연구 목적, 연구 방법과 이제 구성 체계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 이론적 배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사용한 각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설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연구 모형이 어떻게 되고 그 모형을 토대로 한 가설 설정, 그다음 변수의 조작적인 정의, 측정 도구의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설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제 실증 분석을 하게 되는데 실증 분석을 할 때 일단은 이제 표본의 특성과 기술 통계량을 먼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연구 대상들의 어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그게 평균값이라든가 뭐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실증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술 통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도구를 검증하고요. 연구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적합성 검증하고 그다음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 그 실증 분석 결과를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시사점과 한계점을 기술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논문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이렇게 기술 통계량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빈도 비율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범주형 변수들 같은 경우는 성별이라든가 나이, 학력, 결혼 상태, 거주 지역, 직업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주형 변수들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것보다 이제 빈도와 이제 비율 같은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는 이런 것들이 기술 통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변수에 대해서 이제 분석 결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커드 척도에 해당되는 것은 실제 서열 척도지만 사회과학 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연속형 변수로 간주를 하고 각종 이제 뭐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 외도 첨도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어떤 그 측정 도구들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외도 첨도가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실습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이제 곽기영, 이제 지소영 그 교수님들께서 인터넷 구매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도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 이걸 이제 실습을 할 건데요. 보게 되면 이제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특성과 쇼핑몰 특성. 개인 특성은 구매 경험, 혁신성, 자기통제성이고요. 쇼핑몰 특성은 인지된 위험, 정보 제공성, 인지된 가격 수준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데 과연 관여도가 조절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논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면 이제 구매 경험, 혁신성, 자기통제성 이런 항목들은요. 다음과 같은 측정 항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경험 같은 경우는 나는 과거에 해당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했던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 나는 과거에 해당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였을 때 판매자로부터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적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측정 항목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런 식의 이제 응답자에 대한 기술 통계량이 나오게 됩니다.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쇼핑몰 방문 횟수, 인터넷 이용 시간, 이런 이제 범주형 변수들을 가지고 빈도 분석을 해놨죠. 자, 일단 이제 이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자료를 요약하는 겁니다. 자료를 요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료가 정확한지 이제 정확성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약표 자체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약 지표는 이제 정성적 자료가 있고 정량적 자료가 있겠죠. 이제 정성적 자료는 이제 범주형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목 변수라 서열 변수, 명명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나타내주는, 즉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자, 서열 변수는 우선 그러니까 서열은 존재하지만 그 간격 자체가 일정하지 않은 변수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열 변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가 아닌 특성이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혈액형이라든가 학력 수준 뭐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제 빈도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도수 또는 이제 빈도 분포를 보여주는 거고, 아니면 뭐 상대 도수 분포를 보여주거나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같은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량적 자료는 약간 차이가 있죠. 정량적 자료는 이제 수치적으로 측정 가능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등간 변수라든가 비율 변수가 되겠죠. 정보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래서 키, 몸무게, 시험 점수, 온도 이러한 이제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적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위치 척도가 있습니다. 위치 중심 척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이라든가 중앙값, 최빈값, 백분위수, 사분위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치 중심 척도고요. 자, 3포 척도는 이제 범위나 분산, 표준 편차, 사분위 범위 같은 것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포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외도와 첨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상대적 위치는 이제 표준화된 값이고, 그리고 이제 두 변수 간의 관련성 측정 지표는 이제 공분상과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스토그램, 상자 그림, 줄기 잇그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요약할 때 평균은 자, 모든 관측값의 합을 관측값의 개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료의 중심 경향을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값이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중앙값은요. 자,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상치에 좀 덜 민감한 중심 척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을 얘기를 하면 소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평균을 왜곡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득 같은 걸 볼 때는요, 평균을 보기보다는 중앙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빈값은요, 가장 자주 관측된 값이죠. 그래서 범주형 자료나 이사형 자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백분위수는 자, 데이터를 100개의 구간으로 나눴을 때 자, P번째 위치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번째, 즉 하위 20% 위치에 대한 값,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성해 줄 수가 있겠죠. 자, 4분위수는요, 데이터를 100분위수로 4등분하는 기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Q1은 자, 25%, 하위 25%고요. Q2는 자, 50번째, 즉 중위값이고요.
중앙값이 되게 중앙값. 그렇죠? 그리고 Q3는 이제 하위 75%에 해당되는 상위 25%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요. 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자료 전체가 퍼져 있는 폭을 단순하게 좀 보여주게 되고요. 자, 분산은 각 관측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걸 제곱해서 평균한 값이죠. 퍼짐 정도를 제곱 단위로 표현한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이제 분산의 제곱근이니까 자, 조금 더 해석하기 용이한 분산에 비해서 값이 작아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4분위 범위는 자, Q3에서 Q1, 즉 하위 75% 값에서 하위 25% 값을 뺀 값입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중앙에 50% 데이터가 이제 몰려 있겠죠. 이걸 활용해 가지고요. 이상치를 탐지하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도와 첨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외도는 분포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0의 값을 가지면 이제 완전 대칭인데 만약에 0보다 크면 오른쪽 긴 꼬리 우측 외도가 되고요. 0보다 적으면 이제 왼쪽 긴 꼬리 좌측 외도가 됩니다. 자, 첨도는요. 분포의 뾰족함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첨도는 3인데 만약에 3보다 크면 매우 뾰족한 거고요. 3보다 적으면 이제 평평한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표준화 값은요. 관측 값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준 편차 단위로 표시한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분산 같은 경우는 두 변수 xy가 얼마나 분산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 단점은 좀 있고요. 자,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이제 두 변수의 표준 편차 곱으로 나눠서 단위 영향을 제거한 값입니다. 그래서 R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양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인 음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0에 가까우면 사실 서로 간에 영향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외도와 첨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하면요. 외도의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의 비대칭성을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가 0에 가까우면 분포는 대칭이 되는데, 이제 양의 외도값은 데이터의 대부분이 왼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꼬리가 더 긴 형태, 즉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죠. 자, 그리고 음의 외도는 자, 데이터의 대부분이 오른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왼 꼬리가 더 긴 형태, 즉 평균이 중앙값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반적인 허용 범위는 마이너스 에서 이 사이인데요. 만약에 이 범위 밖이 돼버리면 데이터가 한쪽으로 좀 심하게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통계 분석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소득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양의 외도값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낮은 소득을 버는데 소수의 어떤 고소득자들 때문에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런 이제 분포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첨도는요, 데이터의 분포의 어떤 뾰족함,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의 두께를 나타내는데 정규 분포의 첨도는 이제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첨도에서 3을 빼서 계산을 하는데 이제 과잉 첨도가 예를 들어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요, 사실의 분포가 너무 뾰족하거나 아니면 편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값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좀 소수의 어떤 높은 수익률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뾰족한 첨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습 파일은요, iSharp.xlsx 파일,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곽기영 지소영 교수님의 인터넷 구매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도의 조절 효과에 관한 연구인데요. 자, 스타타 실습을 할 건데요. 스타타를 보게 되면은 이 엑셀 파일 블록이 있죠. 이 블록이를 누르게 되면 뭐 엑셀 파일, CSV 파일, SPSS, SAS 다양한 것들을 불러올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서 그리고 엑셀 첫 행이 변수명일 때는요. 첫 행을 변수명으로 불러오기 이걸 클릭해 가지고 이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물론 이제 명령어로 엑셀 파일을 이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import 명령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콤마 퍼스트 로에 옵션을 해가지고 그 첫 번째 행이 변수 이름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 명령어를 쓰려면은 엑셀 파일의 경로와 파일 이름을 정확히 지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불편하니까 그냥 메뉴바에 불러오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엑셀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결과창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CLS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화면이 이제 클리어 되게 되고요. 메뉴 옵션을 사용해도 되는데 결과창 상단 메뉴에서요. 에디트에 이제 클리어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통계 명령어는 이제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summarize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summarize 이제 변수를 눌러도 되고 summarize 명령어만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 변수의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변수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은 변수 이름을 생략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머라이즈 명령을 한 다음에 콤마 디테일 옵션을 주게 되면 더 많은 통계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분위 수라든가 중앙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탭스탯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통계치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탭스탯 누르고 변수를 누른 다음에 statistics 옵션을 줘가지고 뭐 원하는 통계, 뭐 min, median, SD, min, mx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요. 뭐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이제 다양한 통계치들을 선택해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이 옵션을 주게 되면요. 특정 변수에 따른 그룹별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 괄호 옵션을 통해 가지고요. 집단별 통계를 동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북을 이제 그 명령어를 쓰게 되면요. 어떤 그 변수의 값의 분포, 범위, 레이블, 뭐 고유값의 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터뷸레이트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범정 변수의 빈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변수 간의 어떤 그 교차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파일을 줬을 텐데요. 기술 통계 실습 1 언더바 i샵.2 파일을 보면 실제 실습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describe 명령어, 그다음 코드북을 하게 되면 describe 명령어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변수에 대한 어떤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코드북 쇼핑몰 방문 횟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변수별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보니까 이 데이터는 0에서 200까지의 범위에 있는 자, 정수형 데이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1회 단위로 계산이 되고 이 데이터셋에는 21개의 고유값이 있습니다. 결측치는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데이터의 평균값은 10.1755, 그 다음 표준 편차는 19.1604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분위, 그러니까 25% 하위 25%가 쇼핑을 방문해서 2번, 자 50%는 5번, 하위 75%, 즉 상위 25%는 10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머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라 그랬죠. 그래서 변수의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별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서머라이즈 쇼핑몰 방문 횟수, 인터넷 이용 시간, 콤마 디테일을 하게 되면요. 쇼핑몰 방문 횟수와 인터넷 이용 시간에 대한 자세한 기술 통계량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 방문 횟수를 보게 되면요. 자, 25%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 두 번 이하로 이제 쇼핑몰을 방문했죠. 그렇죠? 하위 25%는 쇼핑몰 2번까지 방문했고 50%는 5번이니까 자, 50% 이하인 사람들은 5번 이내로 쇼핑몰을 방문했다는 거고 75%는 10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관측 수가 나와 있고요. 평균, 표준 편차, 분산이 나와 있고요. 외도와 자, 첨도가 나와 있는데 외도는 양의 값을 가지죠.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는 비교적 적게 방문했지만 일부 응답자는 매우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첨도가 63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높은 값이죠. 극단적인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쇼핑몰 방문 횟수, 인터넷 이용 시간, 콤마, 스태티스틱스 옵션을 줘가지고요.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을 배치하면 되겠죠. 여기 정리해놨으니까요. 자, 평균부터 백분위 수까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컬럼 옵션을 하게 되면요. 통계치가 행으로 나열되고 자, 변수들이 열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 나이, 쇼핑몰 방문 횟수, 인터넷 이용 시간. 그래서 스태티스틱스 옵션을 줘가지고요. N, 자,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P25값, 중앙값, P75값,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자, 최대죠. 그 다음에 이제 컬럼 옵션을 주고요. 자, 포맷, 자, 9자리까지, 자, 소수점 2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로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터뷸레이트 쇼핑몰 방문 횟수 언더바 범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빈도표가 나오고요. 자, 직업 쇼핑몰 방문 횟수 범주 하게 되면 자, 직업에 따른 쇼핑몰 방문 횟수 범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 통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에 표현하면 되겠죠. 네, 변수, 연속형 범사, 범주형 변수 나눠 가지고 실제 평균과 플러스 마이너스 뭐 표준 편차, 빈도값 이런 것들을 표로 정리해 주고요. 아래 이런 식으로 그냥 자세히 적어주면 됩니다. 뭐 본 연구에 포함된 473명의 참가자 평균 연령은 이런 식으로 기술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자, 기술 통계에 대한 부분입니다.